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그 대신 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진심? 부모도 없는 게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사람은 부모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입 다물어!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그날 나는 며느리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버렸죠. 은행에선 도운의 대출이 줄줄이 반려됐고 직장 안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한 차장 있잖아. 그 사람 집안 문제 있다던데. 상견례 자리에서 난리 났다더라. 회사에서도 종교 소모임에서도 그날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은 체면이 아니라 구설이 되었죠. 하늘이 나를 벌주고 있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만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부르는지. 어머님, 그날의 물은 뜨거웠지만 이젠 제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상견례 날 며느리 얼굴에 물을 끼얹은 시어머니. 다음 날 아들의 인생이 막혔습니다. 오만의 순간이 남긴 건 죄책감이 아니라 용서의 기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인생 사연관 이야기 시작합니다. 윤말수는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한 번, 두 번 목을 만져본다. 이제는 늙었다 싶지만 그래도 며느리 맞이하는 날이니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긴장인지 기대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다. 남편은 신협 이사장으로 평생을 지역사회의 중심에 있었고 그 덕분에 윤말수는 사람들 입에 체면 있는 집안이라 불리며 살아왔다. 그 체면이야말로 인생의 전부였다. 아들 도훈이 이제 결혼을 한다 했다. 그런데 상대가 고아 출신이라네요. 이 한마디가 마음 한가운데 돌처럼 남았다. 부모도 없이 자랐다니. 요즘 그런 게 무슨 흠이냐 하지만 그래도 말이 있지. 말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화장을 고쳤다. 고급 한정식집 별실 예약은 이미 끝났고 상견례라는 이름의 전투가 곧 시작될 참이었다. 식당 안에는 봄 햇살이 은은히 비쳤다. 도훈은 긴장한 얼굴로 자리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엔 말순이 곧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잘나 보이도록 네이비 정장에 은빛 브로치를 달았다. 문이 열리고 예비 며느리 박소연이 들어섰다. 검정 정장에 흰 블라우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인사.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말순의 시선은 순간 차가워졌다. 어머, 아주 단정하네. 요즘 애들은 화장 진하게 하는데 엄마, 소연 씨는 회계사라 진하게 화장하는 것보단 수수하게 화장하고 다녀요. 말순은 속으로 회계사라. 중얼거렸다. 직업은 흠잡을 데 없지만 집안이 문제였다. 잠시 후 식당 직원이 차를 내왔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말순의 눈이 소연에게 고정됐다. 그런데 부모님은 안 오셨나 봐요. 네, 어릴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오늘은 저를 길러주신 작은아버지께서 오십니다. 그 말에 말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아, 그리고 작은아버지라니. 그래요? 그래도 작은아버지라도 계셔서 다행이네. 말순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냉기가 스며 있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박인호가 들어왔다. 정갈한 양복 차림에 은빛 안경, 온화한 얼굴. 반갑습니다. 박인호라고 합니다. 소연이 작은아버지 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인사했다. 말순은 그를 처음 보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식탁 위엔 봄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식사는 조용히 시작됐고 형식적인 대화들이 오갔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깊었다. 말수는 괜히 불편했다. 눈빛이 너무 담담해. 저런 눈은 내 말이 안 통할 타입이지.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엄마,
소연 씨가 재무 쪽으로 일을 많이 해서 나중에 제 일에도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네 일은 너가 해야지. 며느리가 회사 일까지 끼면 복잡해진다.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식탁 분위기가 미묘하게 얼어붙었다. 소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맞아요, 어머님. 저는 제 일에만 집중할게요. 그 담담한 대답이 말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부모 없이 자란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가? 순간 도훈의 눈이 커졌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난 그냥 궁금해서 물었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몰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의 날은 차가웠다. 식탁 위 공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뜨거운 찻잔을 든 말순의 손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한순간에 찬물이 소연의 얼굴로 쏟아졌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멈춘 듯했다. 찬물이 떨어진 자리에 고요가 흘렀고 소연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실수이신 거죠? 그 한마디는 부드러웠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다. 찻잔 하나가 깨지지 않았는데 사람 사이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날의 식사는 차갑게 식어갔다. 식당 문이 닫히자마자 정적이 흘렀다. 따뜻하던 공기가 싸늘하게 식고 식탁 위 찻잔만 덜컥거렸다. 박소연의 뺨에서는 아직 물기가 흘렀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도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네가 괜히 오해하지 마. 말수는 애써 평정을 가장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도훈은 젖은 수건을 들어 소연에게 건넸다. 괜찮아. 많이 뜨거웠지?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 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작은아버지 박인호가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잠시 멈춰서서 식탁 위의 공기를 읽었다. 젖은 손수건, 굳은 표정, 식지 않은 차양. 모든 게 말보다 더 큰 설명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 그게 제가 잠시 손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하게 됐네요. 말수는 그럴듯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인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는 짧게 말한 뒤 소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 나가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식당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이 도훈의 시야 속에서 멀어졌다. 남겨진 찻잔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도훈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다. 엄마, 오늘 정말 너무하셨어요. 너까지 왜 그래? 내가 네 앞길 망치자고 그런 줄 알아? 부모도 없는 여잔데 나중에 처가 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게 이유가 돼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수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서도 소연은 아무 말이 없었다. 박인호는 조용히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른이실 테니까 이해하려고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손거울을 꺼냈다. 볼에 식은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다. 닦으려다 멈췄다. 그냥 두자. 이건 기억해야 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말수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라 집안은 조용했다. 도훈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말수는 차를 새로 내렸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자 문득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곧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부모도 없는 집안이면 더 단단해야지.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이상하게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유 없는 떨림, 낯선 두려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그녀의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한편 소연은 작은아버지 인호의 집 게스트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인호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물었다. 그 집, 네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니? 도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이 조금 무서워졌어요. 사람은 집이 아니야. 그 집이 널 거부하면 언젠가 다른 문이 열릴 거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다른 문이 열릴 거다. 그때는 몰랐다. 그 문이 도훈의 세상에서 닫히게 될 줄은. 밤이 깊었다. 도훈은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오늘은 그냥 우리 둘 다 쉬자. 통화가 끊긴 뒤에도 도훈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표정이, 그 차가운 웃음이 맴돌았다. 그날의 상견례는 단 1시간 남짓이었다. 하지만 그 1시간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밤새 창밖에는 비가 내렸다. 차가운 공기가 거실 깊숙이 스며들며 모든 소리를 조용히 삼켰다. 어제 상견례의 소동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 여운은 벽과 창 사이에 아직 남아 있었다. 도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하얀 화면 속 문자 하나에서 손이 멈췄다. 대출 보류 안내. 익숙한 문장이었지만 이유 없는 문장이었다. 보류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다 끝난 건데. 그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괜히 잘못 본 건 아닐까 다시 확인해봐도 문장은 그대로였다. 추가 심사 필요로 인한 보류. 은행에 오래 다니면서도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었던 적은 없었다. 거실 쪽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위로 말순의 낮은 기침 소리가 섞였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오더라. 어제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가 봐. 말순은 평소처럼 차를 내렸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불안은 아직 스스로도 몰랐다. 엄마, 나 그 회사 대출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보류됐대요. 이유는 말 안 해줬는데 좀 이상하죠? 그래. 요즘 경기가 워낙 불안해서 그런가 보지. 괜한 걱정은 마라. 이런 일 흔하잖니. 그녀는 차를 따르며 부드럽게 웃었지만 눈빛은 잠시 허공을 향했다.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떨리는 듯 했지만 그 이유를 그녀도 몰랐다. 도훈은 그런 엄마의 표정이 낯설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그 단단한 눈빛은 사라지고 오늘의 말수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엄마, 어제 일은 괜찮으셨어요? 괜찮지. 내가 뭐 얼마나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 다 지나가면 웃을 일이지 뭐. 말수는 애써 평온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찻잔에 비친 자기 얼굴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찻잔의 물결만 바라보았다. 도훈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서로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그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다.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빛, 그리고 문틈 아래로 들어오는 찬바람.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하나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도훈은 무심히 신발을 신었다. 출근을 준비하며 문을 잡았지만
손끝이 묘하게 무거웠다. 오늘은 코트 챙겨 입어라. 밖에 바람이 세다더라. 네,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말수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일 뿐인데 왠지 오늘은 모든 게 불안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어제 그 식당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였다. 다들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중 몇 명은 낮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바람에 섞인 그 소리가 유리창을 스치듯 지나갔다. 말수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저 천천히 창을 닫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닫힌 문, 닫힌 창, 닫힌 마음. 그날 아침 열린 건 아무것도 없었다. 햇살조차 벽에 부딪혀 흩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잿빛이었다. 창밖의 바람이 미묘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말수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시장에 나섰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달랐다. 시장은 늘 그랬다. 사람 냄새, 생선 비린내, 손님 부르는 상인의 목소리.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 사이에 섞인 낮은 목소리들이 있었다. 봤어? 신협 그 집 말이야. 상견례 날 난리 났다더라. 그 식당이 거래처 회장님 예약이었대. 그래, 어쩐지 그 아들이 요즘 얼굴이 안 보여. 은행 다닌다던데. 잘린 거 아니야? 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다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듯한 기분에 걸음을 멈췄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뒤돌아보면 괜히 더 어색할 것 같아. 그냥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발밑의 그림자는 자꾸만 따라붙는 것 같았다. 순간 뒤편에서 들려온 한마디. 그래도 사람 얼굴에 물은 좀 너무했지. 그 말 한마디가 말순의 어깨를 찔렀다. 주머니 속 손이 저절로 쥐어졌다. 시장에서 들려오던 말들이 이제는 입에서 입으로 번지고 있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를 이야기. 휴대폰이 울렸다. 도훈이 이름이 화면에 떴다. 손끝이 떨렸지만 통화를 눌렀다. 엄마 회사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누가 상견례 자리 얘기를 올렸대요. 그 집 거래처 회장님 댁이었답니다. 말순의 머리가 멍해졌다. 회장님? 거래처? 그 얼굴이 떠올랐다. 상견례 테이블 건너편 조용히 차를 마시던 그 남자. 그가 그 회사 대표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분이 그쪽 회장이셨다고? 넌 거래처 회장님 얼굴도 몰랐니? 네, 저는 회장님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업계 단톡방에서 얘기 나왔대요. 거래처 전면 중단, 당분간 거래처 승인 없음, 사람의 인성 우선. 그 말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의 소음이 전부 멀어졌다. 식당의 그 순간이 슬로우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살짝 남은 향 냄새가 그날의 찬물 향과 섞였다. 엄마, 진짜 왜 그랬어요? 부모도 없는 게 말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위라는 걸 보여준다는 게 그만.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주변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멀리서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도훈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짧은 한숨 소리만 들렸다. 엄마 회사에선 이미 다 알아요. 제가 맡은 대출건 전부 보류됐대요. 그 한마디가 말순의 귓가에서 오래 울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화면 속 이름이 사라졌지만 도훈의 숨결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도훈은 사무실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누군가의 시선이, 누군가의 속삭임이 등 뒤에서 따라다녔다. 야, 그 차장님 어머니 얘기 봤어. 그 거래처 회장 집이었다며. 진짜래. 상견례 자리에서 물 맞은 사람이 회장님이 엄청 아끼는 조카라던데?
도우는 숨을 삼켰다. 화면 속 글씨들이 번져 보였다. 그제야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다. 상견례의 그 순간 어머니의 한 행동이 이제 세상의 이야기로 변해 있었다. 그날 오후 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메신저 알림창엔 낯선 문장들이 떠 있었다. 그 차장님 어머니 얘기 들었어요? 그게 진짜래요. 상견례 자리에서. 너네 잘못 보냈어. 여기 아니야. 여기 차장님 계신 채팅방이야. 단어 하나하나가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누군가는 모니터 뒤에서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도우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머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훈 차장님, 잠깐 들어올래요?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요즘 거래처 쪽에서 좀 시끄럽네. 그 회사랑 거래를 안 하면 우리도 힘든 상황이라. 근데 거기 사적인 문제로 얽혔다면서?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사 업무랑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윗선에서 민감하게 봐. 당분간 그거는 손떼. 대출도 보류됐고 본부에서도 조정 들어올 거야. 그 한마디에 도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책임이 없어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커리어를 덮어버렸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듯, 누군가는 흥미롭다는 듯. 그 시선들이 더 이상 공기처럼 흐르지 않았다. 도우는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모니터를 껐다. 화면 속 자신의 이름 옆에는 보류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엄마라는 이름. 손이 저절로 멈췄다.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다. 여보세요. 도훈아, 회사 일은 괜찮니? 걱정돼서. 괜찮아요. 엄마, 그냥 제 일이에요. 내가 그날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 한순간이요. 그 한순간이 제일 다 망쳤어요. 통화는 끊겼다.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저녁 도우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불이 켜진 거실 창이 멀리서 보였다. 커튼 사이로 엄마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용서? 비난? 어느 쪽이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눈에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회사의 로고가 비쳤다. 그리고 문득 체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누군가의 체면을 지키려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진다. 그건 어쩌면 이 가족의 오래된 습관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도우는 길 위에서 멈췄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시간은 밤 11시 58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겨울 하늘에는 달이 걸려 있었다. 밤은 깊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차가운 공기가 계단 틈으로 스며들었다. 문 앞에 선 도우는 한참 동안 손잡이를 잡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분노였을까? 실망이었을까? 그조차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거실의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미지근한 차 한 잔이 남아 있었다. 소파 옆 말순이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다. 안 주무셨어요? 잠이 오겠니? 문 소리 날까봐 불도 못 껐어. 둘 사이는 조용했다. 말이 오가야 할 자리에는 숨소리만 내려앉았다. 오늘 회사에서 정직 처분 받았어요. 한동안 나오지 말래요. 뭐, 그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그날 그 자리에서 왜 그러셨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손을 꼭 잡은 채
입술만 천천히 떨렸다. 그냥 순간이었어. 그 아이가 너무 당당해서 내 아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무시요? 엄마, 그게 사랑이었어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같이 터져나왔다. 저도 엄마 아들이라서 항상 체면 챙기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체면이 제 인생을 다 덮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그날 자신이 던진 게 물 한 잔이 아니라 아들의 세상이었음을. 미안하다, 도훈아. 내가 그 순간만 참았더라면.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도우는 그 눈물을 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저 잠시 나가 있을게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 속에 모든 게 무너져 있었다. 가지 마. 이럴 때일수록 같이 있어야지. 같이요? 우리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번엔 더 크게 울렸다. 남은 건 식탁 위 식은 찻잔 하나뿐이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손끝으로 잔을 어루만졌다. 아까보다 훨씬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도훈아, 엄마가 네 인생을 망친 거니? 그 질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조용히 길게 번져갔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가운 오후, 윤말수는 성당 모임에 나섰다. 한 달 만의 외출이었다. 출장 중이던 남편 한기석이 돌아온 지도 벌써 사흘째였다. 그는 신문을 읽으며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들 만나봐. 너무 갇혀 있으면 더 힘들어.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오늘 그녀는 용기를 냈다. 성당 안은 시원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불편했다. 그녀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비켰다. 누군가 웃으며 다가왔다. 윤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그 인사는 겉으로는 반가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요즘 마음고생 많으셨죠? 고생이야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모임이 끝나갈 무렵 자모회 회장이 발표했다. 이번 지역 봉사활동 후원 기업이 인호중공업으로 결정됐습니다. 순간 좌중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다. 윤 여사님, 그쪽하고 인연 있으시다면서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 며느리 얼굴에 물기 얹은 분이라잖아. 그 소리는 낮았지만 그녀의 귓가에선 천둥처럼 울렸다. 성당을 나서며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세상이 어둡게 느껴졌다. 길가 벤치에 앉아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한순간을 못 참아서 그녀는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속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다. 성당에서 난리난 상견례 사건, 그 주인공이 바로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그 집 이사 부인이래.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지 뭐야.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구나. 단톡방이 뉴스보다 무섭다. 그날 밤 집 거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다. 한기석이 신문을 덮고 아내를 바라봤다. 그는 늘 점잖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역 신협 이사장이었다. 하지만 요 며칠간 그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신문 기사, 소문, 후원 공지. 아내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른 건지 이미 알고 있었다. 여보, 이제 좀 이야기합시다. 무슨 이야기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당신이 그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얼굴에 물을 부었다고. 그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그 집도 뭐 대단하다고. 대단하지요.
그 집이 도운 일터의 거래처잖아요. 지금 은행도 곤란하고 우리 신협 행사도 그쪽이 후원한다는데 말순의 손이 떨렸다. 그럴 리가.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체면으로 살았죠? 근데 체면이 뭔지 알아요? 그건 남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켜온 건 겉모습이었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평생 붙잡아온 자존심의 뿌리가 흔들렸다. 이젠 제발 좀 내려놔요. 도훈이까지 다쳤잖아요. 이 정도면 하늘이 당신한테 경고한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젖어들었다. 하늘의 경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그 자리 바로 그날 상견례가 벌어졌던 장소였다. 식탁 위에는 오래된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먼지가 덮여 있었다. 그녀는 먼지를 털고 잔을 들었다. 그 순간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부모 없이 자란 게 그렇게 문제냐고.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 도훈의 굳은 얼굴, 그리고 자신이 내리친 찬물의 뜨거움. 모든 게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그녀는 찻잔에 물을 따랐다. 그리고 그 잔을 들고 입에 가져갔다. 뜨거웠다. 그 아이는 울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울까? 눈물이 흘러내렸다. 뜨거운 물과 눈물이 뒤섞였다. 다음 날 부녀의 총회가 열렸다. 말수는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그녀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이사 부인님, 오셨네요. 누군가 비꼬듯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 중 후원 보고가 시작됐다. 올해 후원 기업은 인호중공업입니다. 그 말에 펜을 쥔 손이 덜컥 떨렸다. 펜촉이 부러졌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나왔다. 시장 골목 끝에 오래된 다방으로 들어갔다. 커피를 시키며 말했다. 뜨겁게 해주세요. 잠시 후 김이 피어오르는 잔이 눈앞에 놓였다. 그녀는 그 김을 바라봤다. 그날의 물, 그날의 얼굴, 그날의 말. 모든 게 김 속에서 번졌다. 이젠 체면도 이름도 다 잃었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진주 목걸이를 꺼내 목에서 풀었다. 진주알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마치 지난날의 오만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커피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참외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며칠째 도훈에게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엄마 밥 먹었어요? 하고 전화를 걸었을 아들이었다. 말수는 초조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무뚝뚝한 안내음만 돌아왔다. 그날 저녁 한기석이 퇴근하며 들고 온 신문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여보, 도훈이 입원했대. 뭐라고요? 스트레스성 실신이래. 병원은 시내 대학병원이라더군. 그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윤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는 얼굴이 창백한 아들이 누워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도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도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떴다. 엄마 왔어요? 그래. 엄마 왔어. 괜찮니? 이제 괜찮아요. 잠깐 쓰러졌을 뿐이에요. 그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무너진 사람의 웃음이었다. 의사가 들어왔다. 가족분 되세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원인 같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말순의 입술이 굳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그 말이 마음속을 찔렀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낯익은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박소연이었다. 그녀는 잠시 문 앞에 멈춰섰다. 실례합니다. 병문안 왔어요. 말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자신이 한 짓이 눈앞의 사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소연 씨, 회사에서 들었어요. 걱정돼서. 그냥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건 병실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으면 해서요. 그녀는 도훈의 곁에 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그러다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그 한 단어가 공기를 갈랐다. 그날 일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픔 덕분에 사람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말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 체면이 뭐라고 내 자식 앞에서 그런 짓을 했을까. 소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어머님이 하신 일, 용서하겠다는 말은 아직 못하겠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부드럽게 그러나 깊게 박혔다. 도훈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손등에 닿았다. 말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도훈아, 엄마가 다 망쳤어. 박소연은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그만 울어요, 어머님. 도훈 씨도 금방 나을 거예요. 그녀는 문을 향해 걸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뒤돌아봤다. 그날 물은 뜨거웠지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 식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다. 병실 문이 닫히자 말수는 주저앉았다. 손에 잡힌 건 도훈의 손이었다. 그 손은 따뜻했다. 하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는구나.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런 기도가 흘러나왔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다. 붉은 빛이 커튼 사이로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말수는 처음으로 체면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 말에 도훈이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엄마 같아요. 그 한마디가 말순의 가슴 깊이 박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만과 죄책감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윤말수는 오랜만에 거실에 불을 환하게 켰다. 집안 가득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닿는 곳마다 지난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찻잔, 접시, 그리고 깨져붙인 도자기, 그릇 하나. 그녀는 그것들을 조용히 닦으며 말했다. 이제는 다시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날 밤 한기석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엔 지난 며칠간의 근심이 여전히 묻어 있었다. 도훈이는? 의사가 며칠 더 쉬라네요. 그래, 몸이라도 좀 나아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소연 씨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그 말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라도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잘 됐네요. 근데 그 집이 다시 만나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다음 날 말수는 휴대폰을 들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글씨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날 제 행동은 어머니로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용서를 바란다는 말보다 제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상견례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체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며칠을 기다렸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어느 날 저녁 말순의 전화가 걸려왔다. 문자 확인했습니다.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만나보자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후 말수는 이전과는 다르게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화려한 장신구도 없고 손에는 단지 흰 손수건 하나만 쥐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소연이 앉아 있었다. 옆에는 한기석과 도훈도 함께했다. 자리에 앉은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먼저 지난날의 제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긴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님, 고개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날 일은 제게도 상처였지만 지금은 상처보다 깨달음이 남았어요. 내가 너무 늦었죠. 늦지 않았어요. 사람은 늦게라도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에 말순의 눈가가 젖었다. 그때 도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연 씨, 저도 미안해요.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때 도훈 씨도 아들이었잖아요. 이해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지난 한 달의 상처와 시간이 녹아 있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말순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작은 성의예요. 받지 않아도 괜찮지만 제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받을게요. 그녀는 봉투를 돌려주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날의 물은 잊어요. 우리 다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기억해요. 식탁 위에 새로 내려온 차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이번엔 아무도 흘리지 않았다. 모두가 조용히 잔을 들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그래, 이제야 가족이 되는 거지. 말수는 잔을 들며 눈을 감았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다. 그 온기가 손끝으로 번져왔다. 이제 그 온도는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였다. 두 번째 상견례가 있던 날 이후 봄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동네 길가에 벚꽃이 하얗게 피었고 바람엔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윤말수는 매일 아침 성당 옆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 길은 예전엔 체면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마주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성당 문을 들어서자 자모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다. 윤 여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젠 눈빛이 달랐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저도 이제 조금은 사람답게 살아요.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부엌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찻잔을 꺼냈다. 그날의 그 잔이었다. 금이 간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식탁 위에 작은 꽃병을 올려두고 물을 채웠다. 그 물 위에 벚꽃 한 송이를 띄웠다. 이젠 이 물은 따뜻해야 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마치 하늘에 하는 기도 같았다. 그날 오후 도훈이 집으로 찾아왔다. 병원 퇴원 후 처음이었다. 엄마, 나왔어요. 몸은 괜찮아? 응, 덕분에 이제 다 나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식탁에 마주 앉은 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번에 지점 이동 취소됐어요. 본부에서 재검토 들어갔대요. 소연이가 작은아버지께 부탁한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대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고, 공과 사는 다르다고, 사람은 실수로 자르지 말라고. 말순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야? 응,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복귀해요.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하늘이 다시 한번 봐주셨네. 하늘보다 먼저 엄마가 달라져서 그런 거겠죠.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도훈은 그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두 사람의 눈가에 같은 빛이 어렸다. 며칠 뒤 소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도훈 씨 복귀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다 네 덕분이지.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고 있어. 어머님, 반성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감사할 차례예요. 그녀의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그 주 주말 말수는 조용히 시장에 갔다. 늘 다니던 다방 앞 그날 앉았던 자리 옆에 작은 화분을 두었다. 따뜻한 물, 그리고 용서의 꽃. 그녀가 직접 써서 붙인 메모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말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자신만의 속죄의 표시였다. 그날 저녁 한기석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다.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체면은 남이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이젠 그 체면 내려놓고 살래요. 그래요. 그게 당신의 진짜 품격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상처 위에 핀 봄꽃 같았다. 며칠 뒤 도훈이 소연과 함께 집을 찾았다. 문 앞에 선 소연은 조심스레 인사했다. 어머님, 실례합니다.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그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식탁 위엔 새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다. 지난날 금이 간 찻잔 대신 새로 산 흰색 잔 2개. 이제 이 잔엔 물이 아닌 마음을 따를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그날의 차 향기는 유난히 따뜻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세 사람의 대화 속엔 웃음이 섞였다. 이렇게 다시 마주 앉게 될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보니 참 다행이에요. 그녀는 찻잔을 들며 속삭였다. 이젠 진짜 가족이네. 그날 저녁 창밖엔 노을이 물들었다. 하늘 끝에 작은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지나간 상처를 스치며 속삭이는 듯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소연의 시선.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어떤 순간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날 상견례에서의 찬물,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어머님의 흐느낌, 그리고 두 번째 상견례 자리에서의 따뜻한 차 향기까지. 이제 그 모든 장면은 내 마음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었다. 예전엔 그 사건이 내 인생의 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용서와 이해가 천천히 피어났다. 봄이 완전히 물들 무렵 나는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있었다. 상견례 날 울음을 삼켰던 저녁, 병원 눈물로 마주한 새벽, 두 번째 상견례, 차 한 잔의 용서,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이자 가장 큰 위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 말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작은 아버지께서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오늘 도훈 씨 복귀했다지? 네, 작은 아버지. 다행히 회복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한번 무너져 봐야 진짜 단단해지지. 그는 커피잔을 들며 나를 바라봤다. 소연아, 미움이 남으면 사람이 병이 들어.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약이야. 그 말이 오래 남았다. 퇴근길, 나는 우연히 병원 근처를 지났다.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병동창에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을 보니 어머님의 눈가가 떠올랐다. 그때 그 눈물이 진심이었지.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상 위에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다. 어머님께 처음엔 용서가 두려웠습니다. 용서하면 제가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다리라는 걸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눈물은 진심이었고 그 눈물을 본 순간 제 마음의 문도 열렸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건 피가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인정한 용기였어요. 앞으로의 시간은 미움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 향기처럼 우리 사이에도 다시 봄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도훈 씨 어머님께라고 적었다. 글씨가 곱고 단단했다. 그건 내 마음을 닮은 글씨였다. 며칠 뒤 어머님께 답장이 왔다. 흰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소연아, 네가 내 아픔을 덜어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워준 거야. 나는 이제 체면보다 마음으로 살려 한다. 그 시작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부터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가가 젖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한 줄이 그동안 얼어있던 마음의 얼음을 녹였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요, 어머님. 그날 밤 잠들기 전 노트를 한 장 더 채웠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 위에 사랑을 쌓는 일이다. 그 문장을 적으며 펜을 내려놓았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촉촉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지난날의 오만과 후회를 씻어주는 듯했다. 나는 커튼을 걷고 그 빗소리를 들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도훈이었다. 지금 창밖 봐요. 비 오죠? 응, 봄비야. 그럼 내일은 맑겠네요. 그래요. 내일은 맑겠네요. 전화를 끊고 차를 끓였다. 향긋한 향이 방 안가득 퍼졌다. 그 차 향기 속에는 어머님의 눈물, 도훈의 미소, 그리고 나의 지난 시간이 함께 녹아 있었다. 나는 찻잔을 들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진짜 괜찮아요, 어머님.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 빗소리가 잦아들더니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지막 한 줄을 마음속으로 썼다. 용서는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닿으셨나요? 작은 공감의 손길이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사연관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